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코시모 데 메디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르네상스의 밭을 갈아엎은 코시모 데 메디치. 자, 여러분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갈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코시모 데 메디치의 업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르네상스의 밭을 갈아엎은, 그러니까 중세부터 형성되었던 그런 척박한 토양 위에 그 밭을 갈아엎어서 르네상스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만든 사람이 바로 코시모 데 메디치다. 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가요, 1439년에 피렌체 공의회를 유치합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이 뭐냐면 카톨릭교회 대표자들이 교회 교리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회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439년에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 공의회를 피렌체로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피렌체 공의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유치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메디치 가문의 또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이 피렌체 공의회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피렌체 공의회에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서교회의 통합이었습니다. 이 1000년 이상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분리되어 있었죠. 서로마는 서로마 나름대로의 발전 과정을 겪어왔었고요. 동로마 제국은 하나의 제국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세기 중엽에 들어가면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 투르크 제국의 위협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모처럼 동로마 교회의 대표자들과 서방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잔틴 대주교와 교황, 또 동서 로마의 황제 등이 모두가 다 이 피렌체로 모인 것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큰 행사였죠. 코시모가 이런 부분들을 후원하면서 피렌체에 그 당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의 위세가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피렌체 공의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 하나 20년 후에 그려지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행렬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죠. 자, 코시모 데 메디치 얘기 나올 때는 항상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피렌체 공의회가 있은 지 약 20년 후에 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방박사 행렬이라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경배하러 간다,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동방박사들이 누구누구로 표시되어 있냐면, 자, 여기 두 사람과 요 앞에 가는 젊은 사람, 요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면면을 보면 요 사람이 코시모 데 메디치고요, 그의 아들 피에로고요, 여기는 그의 손자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의 아들과 손자는 말을 타고 있는데요, 코시모는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에서도 항상 그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해요. 지도자로서의 겸양을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동방박사의 행렬인데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메디치 가문의 행렬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때쯤 되면 메디치 가문이 거의 군주급으로 격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시모 데 메디치가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제거하고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렌체 공화정의 지도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렌체의 거의 군주로 군림하는 그런 위치까지 이 메디치 가문이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의 행렬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피렌체에 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이름이 바로 동방박사의 행렬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 행렬 축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이 산마르코 대성당은 제가 지난번에 코시모가 추방됐다가 돌아오면서 엄청난 돈을 후원해서 지은 성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성당은 시민 중심의 그런 성당이다. 귀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 중심의 성당으로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코시모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 성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고전 수집광이었던 코시모가 여기다가 공공도서관을 먼저 세웠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 프라 안젤리코의 벽화, 유명한 벽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마르코 수도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산마르코 대성당은 동방박사행렬 축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 동방박사 행렬을 준비하는 평신도 위원회들이 이곳에서 축제를 준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460년대쯤 되면, 즉 피렌체 공회가 있은 이후 약 20여 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피렌체에 거의 군주나 다름이 없는 코시모 데 메디치가 시민 대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의 행렬이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자, 메디치 궁의 메디치 개인 기도실, 개인 예배실 벽에 그려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저에 개인 예배당, 개인 기도실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메디치 궁 안에 개인 예배당이 들어섰으니까 이 메디치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교황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메디치 궁 안에 메디치 기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메디치가의 정치적 입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평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앞에는요, 성모상이 있습니다. 성모상이 있고요. 왼쪽에는요, 비잔틴 총대주교가 이끄는 동방박사 행렬이 있고요. 자, 맞은편에는요, 여기가 입구 쪽인데요. 비잔틴 제국 황제가 이끄는 동방박사 행렬이고요. 그 오른쪽 벽에,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셨던 메디치가가 이끄는 동방박사 행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그 피렌체 공회를 기념하는 그런 벽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메디치 가문의 위력이 거의 황제급, 주교급이다라고 하는 것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교황이 이끄는 동방박사행렬은 없을까요? 자, 비잔틴 제국의 총대주교,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이끄는 동방박사 행렬만 여기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코시모 데 메디치의 생각이 동방 쪽으로 많이 가 있었다, 치우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동방박사의 행렬 가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젊은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을 그렸던 고철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철리 옆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동로마 제국에서 피렌체 공회가 열렸을 때 같이 따라왔던 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요. 이름이 플래톤입니다. 여러분, 플라톤하고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플라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플래톤입니다. 평소에 플라톤을 좋아했던 코시모가 이 그리스 학자인 플래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톤을 자기 저택에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플라톤을 좋아했던 이 코시모는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깊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플라톤 사상을 접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 본격적으로 플라톤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을 만난 지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1459년에 별장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 별장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20년이 걸렸을까요? 여기서도 이 코시모 데 메디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주치의의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사람인데요. 그 어린 마르실리오 피치노에게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459년에 드디어 피치노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1459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영감을 받고 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어린 소년을 훈련을 시켜서 그를 철학자로 만들고 나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르실리오 피치노입니다. 그러면서 피치노에게 그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시오.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대로 너의 사상을 펼쳐보아라. 그곳에서 너의 학문적 업적을 마음대로 세워보아라. 이렇게 학자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코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는 카레지의 별장으로 왔습니다. 이 코시모가요. 그런데 마침 이 피치노가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피치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어제 카레지 별장에 왔네. 이곳에 있는 정원을 경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왔다네. 마르실리오, 가능하면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게나. 서둘러 오더라도 자네가 번역한 플라톤의 책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게. 정말 무엇이 나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코시모의 학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철학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16개나 되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는 큰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그 경영을 하기에도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항상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는 이 별장에 와서 철학자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었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이곳에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많은 학자들과 함께 그의 가족이 보는 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학문을 사랑했는지 그는 진정한 인문 경영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시모 데 메디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르네상스의 밭을 간 사람이다. 어떤 문의의 사상, 문의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척박한 토양을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세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는 르네상스라는 꽃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르네상스의 꽃이 뿌려지고 르네상스의 열매가 맺고 자라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을 갈아엎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밭을 간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책 수집광, 고전 수집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수집을 해서 도서관을 짓고 사상적으로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에서부터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여서 예술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마중물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구체적으로 이 신플라톤주의가 과연 뭘까요? 이 신플라톤주의가 무엇이길래 신플라톤주의로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았을까요? 너무도 유명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런 그림이죠. 제가 후에 이제 이 그림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그림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정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플라톤의 손은 위를 향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라톤은 진리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초월적인 저 이상적인 세계, 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을 라파엘로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가 그 세계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보이는 이 세계, 내재적인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사물을 잘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경험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플라톤은 어떤 영감을 중요시하는 초월적 이성을 강조한 그런 사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플라톤은요, 철저하게 이원론적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짜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세 천년을 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천년을 지배를 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은 맥락이 중요한데요. 중세를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르네상스기 초기에 오면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플라톤 철학, 이때 특별히 신플라톤 철학은요, 조금 다른 맥락을 강조하게 됩니다.
철학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플라톤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일자의 세계,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순수한 세계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적 정신이 유출되어지고 세계 정신이 유출되어지고 개별 영혼의 신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룩한 정신 또는 신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초월적인 아주 신비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물질과는 다른 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신비한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인간은 그런 상승적인 욕구 가운데 일자의 세계, 신의 세계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요, 보이는 세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세를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요, 보이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그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 그 당대에 느껴졌다면, 자, 이 신플라톤주의는 전혀 다른 사상적인 흐름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의 인간 안에는 위대함이 있어서 신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이성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인간의 위대함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들이 무언가 직관과 감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 신플라톤주의는 그 당대 맥락 속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 보티첼리, 자,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러한 위대한 천재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신적, 예술적 토양이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인데요. 15세기 르네상스 회화 분위기를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일종의 혁신을 이룬 사람인데요. 이 보티첼리가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즉 인간 안에 정신의 위대함이 있고 감성적 직관 또는 인간 안에 감성적인 능력 그리고 인간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분위기가 이 피렌체를 지배를 했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가 받아들이고 평생을 정말 공부하고 위로받았던 신플라톤주의적인 흐름을 그 분위기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티첼리는 이 코시모 데 메디치 한 세대 정도 이후의 사람인데요. 자, 코시모 데 메디치가 죽은 지 16년 후에 보티첼리가 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신플라톤주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의 작품을 보시죠. 자,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480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가 죽은 지 16년 후에 보티첼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즉 플라톤 아카데미가 세워진 이후에 피렌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하게 되면 플라톤주의자입니다. 이분도 플라톤주의자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당대 예술적 분위기와 그 당대 철학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인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무엇인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한 표정입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빛과 더불어 신의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쓰던 글 또는 책을 보던 것을 멈추고 넋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영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 당대까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분위기 속에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른 뭔가 초월적이고 이데아적인 세계, 신의 세계, 그런 세계를 가슴으로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뭔가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시모 데 메디치가 평생 간직했던 이 플라톤 철학이 이제는 예술가들, 일반 예술가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정신이 그대로 녹여 들어가서 한 세대 이후에 이 코시모를 만나지 못했던
이 보티첼리도 그런 신플라톤주의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신비의 세계의 체험,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예술의 세계, 그런 것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곧 예술가의 창의성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영감을 받고 그곳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곳에서 어떤 풍성한 감성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핵심 추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시모의 플라톤 아카데미가 르네상스 절정기에 피레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학의 토대를 통해서 척박한 중세적인 사상적 밭을 갈아엎어서 이제 르네상스가 자유롭게, 르네상스가 창의성 있게, 그리고 작가들이 영감을 가지고 르네상스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 예술의 전성기를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코시모 대 메디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코시모 대 메디치를 향한 평가들입니다. 가장 성공한 상인이다. 탁월한 인문 경영인이다.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까지 내립니다. 현대 미술의 설계자이다. 정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코시모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고의 예술 후원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현해 볼게요. 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메디치 가문의 장부책에 따르면, 자, 그가 살아생전에 금화로 따지면 66만 3,750 피오리노를 건축과 자선활동에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자산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요, 6,6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일생을 6,600억 정도의 돈을 미술과 문화 사업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게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당시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쏟은 것입니다. 그가 얼마큼 미술과 예술 또 철학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작품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나텔로죠. 자, 제가 도나텔로를 갑자기 소환시킨 것은 이 코시모 대 메디치가 얼마나 예술가들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도나텔로에 대해서는요, 제가 망치를 든 조각가다라고 말씀드렸죠. 괴팍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작품에 태클을 걸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망치를 부숴버리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참 아꼈거든요, 이 코시모가요. 어느 날 이 나이가 많이 들은 도나텔로가 먹고 살기 어렵다고 푸념을 합니다. 코시모가 그 얘기를 듣고요, 두 말도 하지 않고요, 농장과 땅을 사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도나텔로가 또 불평을 합니다. 그거 관리하기 귀찮다는 겁니다. 농장과 땅을 줬는데 자기는 그거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코시모가 농장과 땅 대신에 그에게 연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코시모는 예술가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의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잠깐 앞에서도 사실은 나왔던 그림인데요. 코시모의 개인 기도실에 앞에 그려진 그 성모 그림,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동방박사 행렬이 모두가 이 작품을 향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와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프라필리코 리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도승 화가입니다. 여기에서 프라필리포 리피인데 이 프라라고 하는 것은 수도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수녀를 납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는데 코시모가 그를 감싸주고요,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일남 일녀를 낳게 합니다. 코시모는요, 예술가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프라필리포 리피가 코시모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도 그림을 안 그리고 놀러 다니는 일만 힘을 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코시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들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웃어 넘겼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코시모 대 메디치는 동족들을요,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카포델라 레푸블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는요, 파테르 파트리아이 국부라고 하는, 이거는 법령으로, 정식 법령으로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피렌체의 국부이다라고 정식으로 그를 추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받았죠. 정리하자면 그 당대까지 고전을 수집해서 도서관을 세우고 예술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웠다는 거. 이것은요, 사실은 코시모 데 메디치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코시모 데 메디치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의 관대함,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학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